안녕하세요. 영인문학관의 강인숙입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팬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문학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학관을 해야겠다. 이제 문학관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하고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문학 재료는 제일 중요한 게 원고거든요. 근데 원고라는 거는 둘 데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보관을 못해. 근데 개인은 써서 주면 끝이죠. 요즘같이 프린트 해놓고 이게 안 된다고요. 막 마감 시간에 원고 가져가면 이건 출판사가 둘 데가 없으니까 버려요. 그러면 육필원고가 남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박스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걸 우리 집에 가져오기 시작을 했죠. 그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떠날 때니까 딸이 미국에 가버리면 딸 방에 갖다 놔두고 또 그 방에 가득 차면 아들이 떠나면 또 아들 방에 놔두고 이렇게 해서 모으는데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문학사상을 하면서 그 문학사상에서 나온 수익금을 따로 모았어요. 우리가 뭔가 공익사업에 써야 된다. 이거는 개인이 번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여령 선생 원고료도 다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문학에서 나오는 걸 따로 모으기 시작을 했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문학관을 짓자. 그게 이제 2008년이에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한 거죠. 그게 우선은 글씨가 참 좋아요, 뜻이. 그 영자도 편한 영자고 두 사람이 같이 한다 하는 의미에서 영인문학관이라고 한 거죠. 준비는 70년대부터 한 거예요. 70년대부터 조금 해서 뭔가를 하자 하던 거를 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은 거죠. 누가 가지고 아우 이어령 이름을 걸고 이렇게 쬐꼬만 걸 한다고 뭐라 그래. 근데 문인의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화가하고는 레이트가 달라요. 그게 화가들은 하나를 팔면 매덕이 되는데 문인은 10년 돼도 매덕이 안 돼. 그 푼돈이 500만 원, 300만 원 이러고 나면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따로 저금을 했으니까 그게 뭐이지. 내가 핸드백 사고 이러면 그냥 없어질 돈이야 그게. 그러니까 문인의 돈이라는 게 진짜로 얼마 안 되는 거고 이게 정말로 있어서 그 돈으로 지은 거예요. 이 건물이 그 돈이 23억 원인가 뭐였어. 그래서 그걸로 짓는데 이 집에 3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고 지었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경희 선생님 같은 분은 아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오실 때면 푼돈이라도 꼭 주고 가셔 와서 여기는 보태야 되는 데다 그러고
어쨌든 내가 23년을 끌고 왔으니까 해나가야죠. 그때는 여기가 관광지였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평창면허에 점심 먹고 이 동네 산을 보고 가는 그런 동네를 북악터널을 뚫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생긴 건데 소풍 묻은 동네예요. 여기가 효자동에서 걸어올 수 있는 동네니까 걸어서 잠은 지나서 이 동네까지 오면 물 있고 여기서 애들이 놀다가 가고, 이 터널이 생기기 전에 여기가 완전히 오지예요. 근데 이 굴을 뚫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토건회사에다가 이 동네 땅을 너희가 해서 팔고 이걸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고인애들이 한 거야. 평창동이 그렇게 생겨난 동네예요. 근데 박 대통령 어느 날 지나가다 저 이쁜 산을 어느 놈이 저렇게 만들었냐 이래가지고 스톱을 시켜버렸어.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서 불화받은 거예요. 74년 1월에 시작돼가지고 3, 4월에 분양을 받고 우리 막내 데리고 내가 답사를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눈이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곳이. 그리고 굉장히 쌌어요, 여기가. 그때 여기가 3만 얼마밖에 안 해. 3만 7천 원인가 그래. 그 다음날 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샀죠. 소나무 때문에 이 땅을 산 거예요. 저 소나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소나무 옆에다 짓자. 그 다음날 와서 계약을 해가지고 샀죠. 이 동네는 풍치지구라 200평이면 60평밖에 못 지어. 그러니까 200평에 60평짜리 집이 하나가 들어서 있으니까 마당이 140평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거기다 뭘 심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동네가 마당이 좋은 거는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건폐율이 워낙 엄하니까 그걸 따라 하다 보면은 집은 작아지고 지하는 커지고 이상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왔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동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3년 동안을. 가로등이 없는 정말 어둠이지. 정말 어둠이 불 하나 없는 동네에. 그래서 꼭 누가 갔다가 유배를 시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문도 아직 하기 전이라서 카텐도 하기 전이라 이제 병풍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차가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오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안 내려. 내 친구들이 이제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해에 산타크로스 하는 글을 쓴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샀는데 하나 좋은 거는 이 집에 불이 굉장히 이쁘게 전등에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불을 다 켜놓으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집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들어올 때는 좋은데 그 언덕이 이제 캄캄하니까 공짜가 없죠. 경치를 보는 값을 톡톡히 문 거죠. 심청이가 인당수 빠지는 기분이다. 심청이가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뒤집어 쓰고 물에 빠지는 기분이죠. 서재를 얻기 위해서 물에 빠지는 기분으로 여기 온 거예요. 왜냐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누가 우리 아들 보고 아유 너희는 좋은 동네 살아서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2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너무 힘든 거야 거기 걸어 올라오는 게. 살아보세요. 이가 갈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여건이니까. 그리고 빈 동네 들어오는 거 겁나는 일이죠. 그래도 3년 동안 아무도 안 오더라고.
상상이 안 되죠. 아직도 빈터가 있어요. 여기가. 10월 달에 10월 23일이었어. 그때가 유엔데이가 24일이거든요. 국화 냄새나고 좋은 시즌이었어요. 종로 예식장. 우리가 이제는 예식장을 봐야 되는데 사람은 많이 올 거고 문인들이 다 올 거니까 또 이 집이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예령 시내가 120명이 넘어요. 작은 데서는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러 가자니까 둘 다 싫어서 이제 처음 간 게 종로 예식장. 그냥 여기다 하고 말자. 어차피 어른들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넓은 방이 있는 데서 하자. 그러고 그냥 거기서 해버렸는데 거기 다 오셨어. 거기를 어른들이 버스 타고 거기 다 오셨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축사를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병호 선생님 참 젊고 멋쟁이셨거든요. 근데 또 신앙송을 잘 하시니까 축시를 써서 읽어주셨어요. 우리 그게 이제 예령 선생이 그저 우상의 파괴를 쓰고 58년에 결혼했으니까 2년 후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평론가가 하나도 없는데 저런 신동한 애가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다 와주셔서 축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고 다 친해지고 그랬어요. 그냥 그게 어른이죠. 애들이 가보면 하나 줘받고 그러고는 봐주는 거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제시대에 한국 문학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현대문학이 없어요. 그리고 평론은 대학을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학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학에 우리가 1세대예요. 이효령 선생이 1세대고 혼자 공부하고 있는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워갖고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 그게 우리 저 국문학사 읽으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최남선 빼고 다 종로에 살아요. 왜냐면 신문사에 걸어 다닐 거리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광수 효자동, 염상섭 적선동, 저 현진건 이 동네. 그래서 윤동주, 김동인이 이네들은 하숙한 사람들이고 박태원이나 이상이나 염상섭 이 사람들이 토백인데 진짜 노벨리스트는 그이들이에요. 딴 사람들이 못해. 왜냐면 풍속이 있어야 노벨을 써요. 근데 300년 동안 안정되게 살아야 풍속이 생겨. 근데 중부지방에는 꽤 남았는데 이쪽은 청일전쟁 겪고 일로전쟁 겪고 뭐 없거든요. 그게 집이 다 부서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본래가 거기는 이주민들이잖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풍속이 남아있는 데가 중부지방뿐이고 그래서 염상섭 씨가 우리말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상의 강점이 그거예요. 서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로 사람이라는 거. 한국의 가장 티피컬한 서울을 아는 사람. 그래서 종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다가 종로문학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교과서 1번부터 10번까지 작가가 문학관이 없어요. 다 윤동주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겨난지 몰라도 거기는 자기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물뚜껑밖에 없어. 동네 집에 있던 우물뚜껑밖에 진짜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연대에다가 몽땅 기증한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태원하고 염상섭이 제일 적합한 노벨리스트예요.
그리고 이상은 그래도 좀 다르죠. 대가족이 아니고. 근데 박태원 염상섭은 아주 다른데 하나는 리얼리즘, 하나는 모더니즘인데 그 어느 부분을 빼버리고 둘을 비교시켜봐서 그랬더니 다 들어맞아. 가족 구성이 똑같고 집안 건물이 있다. 건넌방 뭐 아뜰 아랫방 이 미음자 집이잖아요. 서울은.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풍속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광수가 노벨을 못 써요. 이광수가는 그거는 다 로만스야. (88세) 됐을 때 이제는 뭘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 그 이상은 앉아있질 못하니까 이제 여령 선생은 아파도 혼자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하나도 없으니까 나도 그 시간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료 정리하고 낮에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고 밤중이 되면은 내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올라가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새벽 2시까지 그 작업을 하고 내가 자면은 아들이 6시에 와요. 그러면 4시간만 혼자 계시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아무리 불면증인 사람도 그 시간은 두 번 쉬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내가 가장 집에 많이 앉아 있었던 시간이고 가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에 쓴 거예요. 아주 많이 3권을 썼다고 책을 그 기간에. 자전적인 것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에세이집도 하나 쓰고 이것도 쓰고. 내 서재 성북동에 있을 때부터 67년 그 집이 우연히 이제 2층에 서재가 둘이 있는 집이더라고. 근데 히팅이 안 되니까 겨울엔 못 쓰지만 4평, 3평 그렇게 선생님이 이쪽 쓰시고 내가 여기 있어. 내 서재는 4평도 안 돼요. 조그만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서재를 가지려면 여기에 한 부분을 떼가야 돼. 아래층에 와서. 아니면 선생님 방에 가서 한 10평을 가지든지. 그러면 나는 또 부엌하고 항상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 멀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30평밖에 안 되니까 30평 안에다가 서재를 만드니까 클 수가 없죠. 또 나는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서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 한무숙 씨 방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작가의 인간이 느껴지거든요. 그 좁은 방에서 그렇게 많은 글을 썼다는 거. 다락방에서. 그분이 얼마나 가족을 중요시했다 하는 게 그 누가 말린 것도 아니죠. 자기가 안방에 서면 되는 건데 남편 앞에 책상을 안 놔두고 거기 숨어서 그렇게 썼다는 거.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책상을 가지고 글 쓴 여자가 드물어요. 버지니아 울프드의 자기만의 방이 문제가 되고 제인 오스틴이 성관 같은 집을 자기 동생이 물려받아서 거기 사는데 이 사람이 응접실에서 글을 썼다고. 소설을. 시도 아니고 밤중에 식구들 잔 다음에 응접실에 나가고 자기 책상이 없어가지고 여류 작가에게서 책상 나에서는 그걸 안 하다가 쫓겨난 거고 그는 들어갈 때부터 나는 그림 그린다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그걸 보장 안 해주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조건을 딱 내세워가지고 자기 걸 확보했는데 가정생활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무숙 씨나 박완서 같은 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박완서 씨는
여러 방의 연탄을 손수 갈면서 그걸 한 거라고. 늘 집이 크니까 아이들 방 다 당신이 갈았대요. 일찍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글을 쓴 거죠. 바가지, 해산 바가지. 우리가 보면 바가지인데 시어머니를 보면은 세 사람이 쓸 새 그릇이야. 거기에다가 첫 밥을 해주는 거야. 밥하고 국을. 그래서 생명을 맞이하는 하나의 리추얼이죠. 그래서 저 박한서 씨의 해산 바가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너무 망령을 부리니까 양로원에 보내려고 양로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로원을 부부가 보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 이만한 바가지가 열려 있어.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생명을 그렇게 경건하게 맞아들인 분인데 보내는 것도 양로원에서 보낼 수는 없다. 3년을 더 모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아이 그거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 그러시더라고. 근데 애마다 줬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그래서 그거 하나 놔주세요. 그래서 갖다 받은 거예요. 못 버리고 있는 것들 그걸 내가 아니까 예를 들면 저기에 그 김기동 선생님 글이 있거든요. 이 양반이 목각을 하셨어. 그걸로 전시회를 하셨다고. 근데 강 선생님 이제 내가 목각을 못해. 손이 떨려서 그러셔. 그럼 그 연장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버려야지 그래. 그럼 그거 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문인들과의 개인적인 스토리텔링도 많아요. 그래서 또 조숙희 선생님은 저런 컬렉션을 해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강 선생한테 가는 게 성하겠어. 집에 있으면 얘 하나 집어가고 당신이 갖다 주셨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문학관이 있는데도 그래서 대강 그런 뭐 얘기들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책들도 저기 보면 윤동주 아무 무늬가 없는 책 있죠. 저거는 한국에 10권밖에 없는 책이에요. 이제 미처 못 만들어서 그날을 위해서 임시로 10권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보기에는 장정도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이쪽에 그 화려한 책이 나오기 전에 가제본으로 만든 10권의 책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은 메모하는 법이 각각 다르거든요. 저게 나타샤잖아.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나타샤 원본이라고. 근데 저렇게 다 찢어져서 한 부분이 나가고 없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그 희귀성에 대한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개인이 사회와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3살 차인데 을지로 입구에 이렇게 생긴 빌딩이 하나 들어서니까 작은애가 아이고 필통 같다 그래. 그러니까 큰애가 너 나하고 세대가 다르구나. 그런 필통이 없어서 걔들 7살 때는 우리는 돌멩이 갖고 놀았어. 너 3살 차이인데도 세대 차가 나는구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빌딩이 들어선 거 보고 저거는 필통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는 이미 그게 물건이 있어야 되는 세대거든요. 그 시대적인 것이 물건과 같이 이렇게 가니까 지금 우리 전시회에 르모원이 있어. 우리나라 처음으로 나온 요만한 워드 프로세서. 처음으로 르모라는 이름으로 1, 2, 3까지 나왔어. 저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나는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85년도에 내가 5줄짜리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그렇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니까 소원이 워낙 조금이라서 나는 그냥 그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능력만큼 했고 내 능력만큼 평가를 받았고 뭐 사람들이 여령 선생 때문에 손해봤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 내가 더 우스우면 내가 올라가지 뭐.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를 받았고 그걸로 족하고 나는 남의 평가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걸로 족한데 지금 평론집은 6권을 냈거든요. 전집을. 그리고 올해 기행 쓴 거 3권을 문화기행 따로 내고 묶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적 소설 한 5권 꺼내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렇게 전집을 하나씩 남겨놓고 내 평론 같은 거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생색이 안 나는 제목이라 그래서 나는 그 원문을 그대로 다 실었어. 주에다가 다시 안 해도 되게 다시 그 책을 안 봐도 쓸 수가 있게. 그래서 그거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1년에 한 50권은 규칙적으로 팔리니까 그만한 연구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놓으면 누가 나처럼 그 과정을 다 해야 된다고. 나는 북쪽이에요. 나는 함경도예요. 우리는 귀양 간 사람들이야. 귀양이라는 게 멀리 갈수록 높고 멀리 갈수록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면 베스맨바를 골라가지고 제일 멀리 보내놓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한국 풍속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200년을 이동하면서 사니까 서울로 오느라고. 근데 뭐만 남아있냐면은 향학열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화기가 되니까 그쪽은 아주 대단해 빨라요. 이광수가 11살에 영어 강의를 했대잖아. 자기가 배워갖고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대. 그렇게 재주도 있지만 그렇게 향학열들이 서북 쪽은 개화기를 아주 빨리 받아들여. 여기에 저항이 없으니까 전통의 저항이 없으니까 불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게 뭐와 같으냐면 르네상스가 이태리에서 제일 빨리 나는데 훅 가버리고 끝나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안타이 리포메이션이 일어나 거기는. 그래갖고 중세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있는 지역은 개화가 빨리 안 돼. 개화 문화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이네들은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세상에 오니까 미친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피난 45년이 오고 50년이 또 피난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학기도 어긋나지 않게 공부를 시켰더라고,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 무슨 돈으로 날 대학에까지 여자애를 재학기에 딱딱 보내는 거야. 그게 이제 북청 물장사의 향학열이죠. 그래서 내가 금년에 조상들에 대해서 보탠 게 그 부분이에요. 귀양 간 사람의 문화. 그걸 내가 귀양다리의 향학열 그래서 최근에 하나 썼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개화기 어떻게 됐나. 바빠요. 많이 바빠요. 하루에 선생제료 한 2시간 하고 내 재료 한 2시간 하고 글 한 2시간 쓰고 나머지는 자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 소재는 아카이빙이 완전히 끝났어요. 국립도서관에서 작년에 했거든요. 6,400권이 돼. 서재에 있는 것만. 그리고 전집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세계문학 전집 하나만 있는데
그것도 당신이 아닌 거는 다 출연해줬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한 3분지만 남겨놓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글 쓰는데 필요한 책들만 막 가지고 그 소재가 돼 있는데, 같은 책을 영문판, 일문판, 한문판 이렇게 가져야 어느 게 옳은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책을 사다 가셨어요. 도서관이죠, 거기. 사람 하나가 도서관이다 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7개, 8개가 꽉 찼거든요, 자료로.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로구가 해준 거죠, 뭐. 우리가 게을러서 거기까지만 산보를 다녔거든요. 노산 걸어 다니던 길이니까 가다가 또 거기 조그만 공원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거기가 모래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모래바닥이에요. 어떤 데는 동네 사람 지나가다 보면 또 앉아 얘기도 하고. 여위니까 밖에 안 나가시더라고, 문 밖에. 모양이 흉해져서 안 된다, 안 보이고 싶다 그러고는 산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게으르니까 문 밖에도 안 나가요. 어떤 데는 일주일을 집안에 들어다니는 데도 있어. 나는 평창동에 살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가 겨울이면 교통이 두절되는데 우리는 모두 방학이니까 안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 3일은 못 올라와요. 집으로 걸어 올라와야 돼. 차가 못 올라와서. 그런 동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네가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살거나 그러기는 좀 불편하죠. 근데 그거는 에스카레이터 같은 걸로 나라가 얼마든지 한 층만 놔줘도 2층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종로구민들이 노력을 해서 여기 에스카레이터 같은 걸 놓으면은 좋은 문화 벨트가 될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